그래서 공황 발작을 처음 겪은 분들은 대부분 응급실에 가거나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한번 직접 겪어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불안이 동반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신체적 고통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공황장애는 그 증상이 극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 치료가 잘 되고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공황장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지행동치료도 환자가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환자분, 많이 괴로우신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공황장애는 유명인들이 알았다는 소식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병률이 워낙 급증하고 있어서 이제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어떤 질환이냐? 공황장애를 겪어보지 않았거나 주변에서 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좀 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는 질환 분류상 불안장애의 하위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은 단순한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멎을 것 같은 느낌, 식은땀,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심한 불안이 동반될 때 이것을 공황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불안, 공포 같은 감정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급성적인 신경생리 반응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을 처음 겪은 분들은 대부분 응급실에 가거나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한번 직접 겪어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불안이 동반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신체적 고통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발작이 한 번 이상 있고 발작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거를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런 발작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변화나 제약이 생길 경우 공황장애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발작이 일어난 후에 지하철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다거나 특정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 공황장애 핵심은 심장 같은 신체의 실제적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으나 뇌에서 불안과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하지만 죽거나 몸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삐용 하고 울린다면 어떨까요? 불이 났나 보다, 큰일이다 하고 모두가 깜짝 놀라서 대피를 하고 하던 거를 내팽개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살펴봤는데 불이 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불이 나지 않았는데 화재 경보기의 센서가 예민해져서 오작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이와 유사합니다. 처음에 심장이 멎을 듯한 두근거림, 호흡곤란, 몸의 긴장과 떨림 같은 증상을 느끼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야 그때 진짜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공황발작이 나타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이런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무섭고 불안합니다. 혹은 아직 발작이 나타나기 전에도 계속 또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불안은 자율신경계를 자극시켜 신체 증상을 심하게 만들고, 이런 신체 증상들은 불안을 또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자, 다시 화재 경보기 비유로 돌아와서 화재 경보기가 매번 오작동하지만 실제 불이 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작동을 하고 예민해진 화재 경보기를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기를 고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또 다시 오작동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매번 경보가 울릴 때마다 하던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황장애는 그 증상이 극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 치료가 잘 되고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공황장애라는 질환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이 괴로운 것은 맞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장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지행동치료도 환자가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환자분 많이 괴로우신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이걸 깨달아야 불안과 신체 증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심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머리로만 이해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인 호흡 훈련, 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장난 화재 경보기를 고쳐야겠죠.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쉽게 울리는 화재 경보기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진 이유에는 다소 타고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 피로, 불규칙한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의과에서는 주로 정신과에서 처방되는 항불안제,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가 쓰이는데요. 우리 뇌에서 진정작용을 하는 가바라고 하는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신경의 흥분 상태 자체를 빠르게 억제하므로 정신적인 불안뿐 아니라 두근거림, 불면, 이런 신체 증상들도 빠르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의존성과 내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기에 적합한 약은 아닙니다. 미국 FDA에서도 의존성과 내성, 중독성의 문제 때문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를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되는 항우울제 같은 약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시에 신경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력의 저하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약의 대사 속도가 느린 노인에게서 좀 더 우려가 큰 편입니다. 또한 항불안제를 복용 후 인지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반응성을 조율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한의학적 치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약 치료가 핵심인데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강제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 뇌간, 자율신경축과 HPA 축 전체를 조율합니다.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과민성과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를 동시에 잡아주고 뇌의 회복력과 스트레스 조절력을 높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항불안제는 브레이크를 빠르고 강하게 밟는 약, 한약은 엔진과 브레이크 자체를 점진적으로 고쳐서 차가 부드럽게 달리도록 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황장애라는 질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여 증상과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 자율신경계의 과민함을 개선하여 신체 증상을 안정시키는 것, 명상과 호흡 훈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자율신경계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